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산가족의 만남 상시화가 필요합니까? 인데요. 보내주신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0407님은요. Yes, 필요합니다. 이산가족 만남이 상시화된다면 평화통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39992님은요. 정해놓고 진행하다가 또 무산시켜버리면 실망감만 더 클 것 같은데요. 각 정부에서 논의하고 상봉 행사를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을 때 만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2938님은요. 필요하죠. Yes. 이제는 남북 이산가족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측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산가족들을 들먹이며 이득을 조율하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이산가족들의 연세가 적지 않으신데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혈육의 만남을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상시적으로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잡지 구독권, 괜찮은 잡지입니다. 6개월 구독권,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이산가족협회의 심구석 대표, 그리고 또 오늘 금강산에서 눈물로 성사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울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 이어갑니다.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경양 하우징 페어가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보다 인생을 여유롭게. 좋은 전망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게.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1등 건축들이 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네, 이번에는 소치 동계올림픽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한국일보의 최영철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소치입니다. 네, 지금 몇 시 정도 됐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2시 12분입니다. 오후 2시 12분. 오후 2시 12분이요. 네. 네. 자, 먼저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컨디션은 최악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렸지만은 그래도 1위를 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피기 여왕의 기한에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김연아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싱글 쇼트 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와 예술 점수 합계 74.92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2위에 0.28점 차 앞선 단독 1위였습니다. 김연아는 이로써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2연패, 사실상 9분 응선을 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남은 과제는 내일 새벽 3시 46분에 예정된 프리스케이팅입니다. 배경음악 아디오스 노니노를 바탕으로 4분 10초 동안 고고한 서완송을 부를 예정입니다. 서완송은 백조가 죽기 직전 부르는 노래를 뜻하지만 운동선수의 은퇴 경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현지 이곳 분위기는 김연아의 2연패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당초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던 러시아의 율리아 리프니츠카야와 일본의 아사다마오가 나란히 착기 과정에서 빙판에 넘어지는 실수를 저질러 리프니츠카야가 5위로 아사다마오는 무려 16위로 밀려났습니다. 마오는 특히 김연아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평가받던 공중 3회전 반을 뛰는 트리플 악셀을 시도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격 때문인지 아사다마오의 표정은 경기 내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리프니츠카야의 실수에 대해서는 현지 언론에서 어리고 경험 부족 때문에 실수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연아가 정상에 오르면 독일의 카타리나 비트 이후 26년 만에 여자 피겨 올림픽 2연패 대기록을 쓰게 됩니다. 네.
2연패의 대기록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앞서 최 기자께서 9분 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소 안심은 됩니다만요. 이 0.28이라는 점수의 차이, 소수점 이하라는 부분이 야 이거 정말 역정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출전 순서가 이게 좀 뒤 아닙니까? 뒤라면 이게 또 빙질이 나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현지에서 많이들 보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0.28초 차이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점수차인데요. 하지만 뜻밖의 2위에 오른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코바에 대해서 외국 언론에서 혹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7살로 2011년 강릉에서 열린 주니어 세계선수권대 정상에 올라 한국 팬들에게도 비교적 친숙한 얼굴인데요. 주니어 때 트리플 콤비네이션을 소화하는 등 러시아 주니어 선수권을 4차례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 데뷔 이후 국제무대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리프니츠카야에게 가려져 있던 복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일 USA 투데이는 소트니코바가 심판들로부터 매우 관대한 점수를 받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심판들부터 매우 관대한 점수를 받았다. 앞서 이렇게 네. 김연아 선수가 받은 쇼트 이 점수 내용을 보니까 김연아 선수는 이 가산점은 없고 0점짜리 하나도 있는 게 있었고 반면에 그 상대 선수는 전부 2.3점, 2.3점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제 바로 그 부분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푸틴의 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 대회는 푸틴 올림픽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리프니츠카야의 금메달도 예상을 했는데요. 네. 심판들이 이 점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잠시 뒤는 아니지만요. 이제 김연아 선수의 경기, 러시아 선수와 함께하는 경기에 지금 말씀해 주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참전할 것 같다고 네네. 앞서 이야기했는데 현재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가 보죠? 예, 매우 높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러시아는 아이스하키에서 미국에 약간 침울한 분위기인데요. 예. 푸틴 대통령이 여자 PD에 매우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새벽 3시 46분에 열릴 프리스케이팅에 푸틴이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우리가 걱정하는 건 푸틴 대통령이 관전하는 것이 혹시라도 이 심판들의 그 점수 매기는데 영향을 줄까봐 이런 게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네, 그렇습니다. 네, 참 관전하는 자체도 심판들한테 영향을 주면 정말 안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영국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 앨리스 크리스티가 악성 댓글 때문에 올림픽을 중도 포기할 생각도 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3일 열린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 선두를 달리던 한국의 박성희 선수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영국 앨리스 크리스티 선수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한국 팬들이 악성 댓글을 남긴 데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이를 영국 언론이 보도하면서 불거졌는데요. 크리스티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이미 폐쇄했습니다. 영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는 그러나 크리스티는 매우 강한 선수다라고 옹호했습니다. 크리스티는 22일 오전 여자 1000m 준준 결승에서 박승희와 타조에 편성돼 다시 한번 레이싱을 펼치게 됩니다. 네, 악성 댓글 참 이런 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일 소치에는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피겨 김연아 선수의 프리스케이팅 경기가 새벽 3시 46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메달이 기대되는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가 오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이성훈, 김철민, 주형준 선수가 나섭니다. 여자 팀 추월 경기도 오후 11시 23분 김보름, 노선영, 양신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치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한국일보의 최영철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계속해서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이동 차량이 꾸준하게 많은 모습입니다. 지금도 남산 1호터널 중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주변 2, 3호 터널은 한결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대로 따라 신사역부터 논현역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도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 양 방면이 정체 서행입니다. 교차하는 봉은사로 차병원 사거리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도 시속 20km 미만이고요. 테헤란로 따라 역삼역에서 강남역 쪽으로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사대문 안쪽은 종로가 종강역에서 지금 종로 2가까지 차간역이 좁혀져 있고 남대문로 따라 명동에서 한국은 앞쪽으로도 차간역이 많이 좁혀져 있고요. 반대편도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상봉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못 보고 지낸 그 오랜 세월, 보고 싶었던 마음을 달래게 이 2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겠죠.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이 3년 4개월 만에 성사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상시화됐을까, 이런 기대감도 이제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오늘 남북 이산가족 이런 뜻깊은 상봉과 관련해서 이산가족협회 심구섭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추석 때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듯 했다가 갑자기 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또 약속은 해놓고도 혹시 지난해와 비슷한 식으로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대표님은 그동안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 추석 때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연기되고 또 변동 생기고 설도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야 겨우 성사되었는데 실제 오늘 떠나기 전까지도 저희는 상당히 걱정 많이 했습니다. 또 무슨 변동 있지 않은가 했는데 네. 지금 이 시간에 단체 상봉도 이루어지고 해서 네. 참 감격스러운 장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YTN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라이브로 전해지고 네네. 있죠.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이렇게 정면 승부에서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보세요? 네네. 네네. 당일날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음에도 당일에도 이렇게 혹시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신다는 그런 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이런 걱정이 자꾸 드셨나요, 그동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 아버지가 아들 만나고 어머니가 딸 만나는 이 문제가 그렇죠. 군사훈련 때문에 연기된다. 또 다른 문제로 연기된다 했는데 네. 저희는 이게 기본적인 문제. 네.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사훈련 문제 가지고 연기되고 있는데 실제 네. 북한에서도 12월부터 3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또 그런 거가 예. 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대입시켜가지고 3번씩이나 연기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무사히 될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 가기 전에 또 대표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눴을 것 같은데 뭐라고들 이야기하셨나요? 지금 이번에 간 분이 85명입니다. 82명입니다. 예. 당초에 선정된 분 중에서 그동안에 5명이 사망했어요. 또 오늘 가신 분 중에서도
그 병상에 누워 있는 분도 있고 아주 그 참 어려운 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그 기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그래가지고 이상가족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당초에 예정됐는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가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 정말 마음이 참 찢어질 듯 아프실 것 같은데 이야기 좀 들으신 거 있나요? 그 두 분 만나봤는데 네. 한 분은 탈락된 분이 있어요. 탈락된 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200명 속에 포함됐다가 북한에서 연락 오기를 형님이 사망했다. 이래서 탈락됐고 한 분은 탈락된 분은 아니고 선정됐는데 몇 번씩 연기된 하고 보니까 실망이 많고 떠나기 전까지도 저희들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거 연기되는 게 아닌가? 또 한 번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떠나기 전까지도 상당히 의구심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막상 들어가서 상봉을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사히 가서 아들 만나고 딸 만나고 이래서 제 날짜에 돌아오시고 또 두 번째는 이번에 북한에서 남한 가족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이제 내일 모레 다시 떠났는데 북한에서 찾은 사람 중에서도 여러 명이 사망한 사람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가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 병상에 누워 있는 분 또는 건강 사망하신 분 이게 불과 몇 달 동안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네요. 네. 네. 대표님도 이산 가족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12만 9천 명 중에서 네. 5만 여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8만 얼마 있는데 네. 지금 이게 100명씩 만나는 게 흔히 말하기를 로또 복권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저는 북한에 동생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1994년도에 47년 만에 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동생을 만나지 못했는데 네. 만일에 이번에 제가 당첨된다 200명 100명 속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네. 제 입장에서는 갈 수 없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고 더 나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인데 제가 양보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한번 만났기 때문에. 네, 네. 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 고령인 분들은 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이분들도 마치 그렇습니다. 로또 복권 같은 이렇게 100여 명밖에 못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화 상봉이나 또 화상 상봉 이런 걸 추진하면은 이산가족 분들이 좀 자주 만날 수 있고 호응은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생존자 중에서 90세 이상 된 사람이 7,000명입니다. 7,000명. 90세 이상 된 사람이 7,000명인데 이분들이 지금처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80세 이상 된 분들이 한 4만 명 돼요. 네. 그럼 언제 이런 분들이 만나겠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런 정례화 오늘 국회에서 정례화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거 말고 화상상봉도 하고 있는데 화상상봉은 정말 보기 안타깝습니다. 텔레비 화면을 갖다가 손 잡지 못하고 텔레비 화면 붙들고 울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미처 북한의 주소를 알지 못하고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지금 저희는 남북 간의 합의에서 만난 분들은 북한의 가족인데 편지도 보낼 수 있고 의약품도 보낼 수 있고 또 생필품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대행해주고 있는데 만일에 이번에 저희도 어제도 현장에 가서 북한에 가는 분들인데 꼭 잊지 말고 북한의 주소를 알고 오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일 못했어요. 그분들이 가서 헤어질 때 꼭 북한의 가족의 주소를 알고 오면은 합법적으로 상봉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가족인데 편지도 보낼 수 있고 물건도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 도와주고 있는데 화상 상봉도 한 번에 4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나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번에 이 상봉이 끝난 다음에
정부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씀했습니다마는 통일은 대박이라는데 대박 중에서 이 이상가족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상가족 문제가 해결되면은 예. 그 외에 남북 간의 문제가 저절로 적은것부터 풀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또 개발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네. 인권 문제, 또 인도적인 문제 이 문제를 정부 당국에서 앞으로 우리 같이 이상가족 주선단체 말고 국방부라든가 또는 그 농수산부라든가 납부업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그 검토를 해가지고 정부 시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아주 정부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이제 화상 상봉도 좀 문제가 있는 듯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앞서 9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한 7천여 분 살아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죠? 7천여 분.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분들은 이제 1세대 이상 거죠. 아주 최고의 고령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만남을 추진이 가능할 그 시점. 글쎄요. 이게 저희가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어렵네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97년 그 선정된 중에서 불과 그 3개월, 4개월 동안에 5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7,000명 중에서 이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그 생존을 계실지 1년, 2년, 그 3년 동안에 만약에 이 남북 관계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분들이 소원이 풀어질지 참 아버지가 아들 만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머니가 딸을 만나고 이런 이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가 상당히 참 의구심도 있고 걱정도 되고 참 가슴 답답합니다. 그렇죠. 네네. 빨리 당장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상봉자들이 이 북에 있는 가족에게 줄 선물을 챙겨서 가셨다고 들었는데 보통 어떤 선물들을 가져가십니까? 처음엔 말이죠. 이게 처음에 생사와 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네. 태양에서 만나고 또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금강산에서 만나게 됐는데 처음 만날 때에는 모두 여유 있는 분들은 $10,000도 가져가고 보따리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은 현금은 500불 한도 내에서만 가져갑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매이라든가 또 약품이라든가 뭐 어제 보니까 초코파이도 사가지는 분도 있는데 네. 지금은 현찰은 500불 한도하고 그다음에 금부치라든가 이런 가져가는 것을 자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거 이상가족 상봉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또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상가족 상봉 이렇게 만난 분들 말고 또 저희 같이 민간단체가 북한에 가족하고 연락해서 편지 왕래도 하고 상봉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북한에 있는 70세 된 그 아들이 남쪽에 93세 된 아버지라고 연결됐어요. 네. 근데 그 아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통화했는데 저희는 몰래 북한하고 전화가 됩니다.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5살 때 헤어졌는데 전화로 제가 아버지란 그 이름을 처음 불러봅니다. 이런 얘기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 목소리를 듣고 목이 메어서 답변도 못했는데 문제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가족이 남한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 동생인데 연락 오는 게 처음에는 처음에는 돈 얼마 요구하다가 1년 지나면 또 돈 요구합니다. 생활비. 근데 이것을 남쪽에서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도와주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게 해달라.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네. 오히려 더 상봉 행상이 좀 더 안 좋게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나오죠. 네, 그렇겠네요. 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가족협회의 심구섭 대표였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세상 속엔 나로 난 앞으로 지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지프로트.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집트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입은 부상자들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모두 귀국을 했는데 바로 이 문제, 이집트의 문제에 대해서 임상훈 편집장과 함께 세계를 보는 창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에 오는 것을 막겠다. 뭐 이런 이야기야 어제 오늘 역대 정권마다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뭔가 확실한 대책을 기획재정부가 내놨나 보죠? 정말 확실한가요? 네,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기관 임원의 직위별 세부 자격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 기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기간 관련 업무 종사 경력 등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임원이 유관업체에 취업할 경우 해당 업체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각 기관의 임원 추천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해서 운영위원회의 감독 역할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이 아주 주요한 내용인가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 문제 들어보죠. 내년부터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택시 운수 종사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나 보죠? 네, 승차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적발이 되면 과태료 50만 원에 그치는데요.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 원과 18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세 번째에는 과태료 100만 원에다가 자격이 취소됩니다. 택시회사도 1차 걸리면 사업 일부 정지 90일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2차에 적발되면 감차, 또 3차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택시 기사분들은 거부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거부한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고 상당히 이런 볼멘 목소리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택시 기사분들이 좀 억울한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네, 정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겠죠. 예. 자, 이번에는 이 통계청 자료 한번 짚어보죠. 저수온 등의 영향으로 멸치나 고등어 등 어업 생산량이 줄었다고요? 네, 지난해 어업 생산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 생산 금액이 7조 2천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 감소했습니다. 일본 방사능 우려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수산물 가격이 떨어진 데다가 김이나 다시마 같은 판매 가격이 낮은 양식 해조류의 생산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어업 생산량도 조금 줄었습니다. 315만 5천만 톤으로 0.9% 감소했는데요. 상반기 저수온과 이상고온 또 적조 발생 때문에 멸치와 고등어류, 정갱이류, 살오징어 생산량 등이 줄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아베노믹스 이야기 들어보죠. 일본의 아베 정권이 바로 이 아베노믹스 때문에 정권이 잘 유지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무역수지 적자를 지금 보니까 엄청난가 보죠? 네, 1월달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2조 7,900억 엔으로 우리 돈 약 3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무역 적자액은 공식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79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수출액이 9.5% 증가한 데 비해 수입액이 25% 급증했는데요. 엔화 약세로 수입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엔화 가치는 지난 2년간 달러화 대비 20% 이상 하락했으니까 이 엔화 가치 변동만큼 수입액이 늘어난 셈입니다. 아베노믹스가 경제 성장률 제고에는 별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서 무역 적자만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들여다보는 조금 다른 국제뉴스.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네, 여러분을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세계를 보는 창인데요. 느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한국어판의 임상훈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번 주에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국내외로 있었죠. 그렇죠. 네, 그중에 이제 해외에서 벌어진 것이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의 이스라엘 국경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인 성지 순례단에 대한 폭탄 테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또 세 분이 참 안타깝게 숨졌고 또 이런 것을 또 살펴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네. 좀 더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보면. 예. 자, 이 이야기는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우크라이나 보면은 아주 시위가 아주 거세고 또 네. 많은 분들이 숨지고 하는데 먼저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았었죠. 지금 한 3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관계된 거죠. 이 유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러시아의 친구로 남을 것이냐. 이 미래 운명을 놓고 지금 몇 달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 시위대를 향해서 정부의 그 진압이 강도를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진압 작전을 정부에서는 대테러 작전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하기까지도 했고요. 계속 강경해지면서 또 여기 반대로 또 시위대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총, 26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도 상당합니다. 이 26명 중에서 경찰이 사망자가 10명이나 되고요. 그만큼 이게 지금 치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부상자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부상자가 좀 많고요. 그 중에서 특히 그 총상에 의한 부상자가 지금 74명까지 이를 정도로 좀 심각한 지금 치안의 문제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시 우크라이나에서 이 한반도로 한번 넘어와 보죠.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일본과 또 중국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차례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이제 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그 북한의 외교부 부부장이 이 시간 정도면 아마 한국에 도착했을 것 같은데 한국을 또 방문하는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북한 문제, 그다음에 한일 문제, 이건 미국 입장에서입니다만, 물론 아주 복잡하게 좀 얽혀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 동북아 외교 좀 새로운 전략을 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케리 장관, 국무장관이 그 방중, 이 목적을 아무래도 그 대북 조율 그 문제로 그 방문을 이제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와서 이제 그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일대로 꼬인 그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이 해법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그 북한을 매개로 해서 좀 어떻게 풀어보자 이렇게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일 관계도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해보고 또 중국과도 또 북한 매개로 해서 또 어떤 갈등을 풀어보는 협력을 하겠다는 뭐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에 지금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죠. 그 류전민 그 북한을 방문했고 또 이제 또 우리나라도 오고 이렇게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후 맥락을 볼 때 류 부부장의 방북 이게 이제 미국
미국과 중국 간의 협의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전달을 하고 타진을 해보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또 그런 거 한번 전달해보는 이런 게 뭐 그런 절차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북한의 이제 의향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궁금한데 이 시각 보면은 이제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체의 인권을 보면은 여전히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사법 처리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잇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 보면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스위스에 있죠.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유엔 본부 거기에 있는데 그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그 최종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죠. 그러니까는 북한의 최고 지도층의 정책 그리고 결정 이런 데에서 이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그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린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국제사회도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도 실려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정부를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권고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달에 그 유엔 인권위가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담은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 이걸 이제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점인데요. 일단 중국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그리고 뭐 사법 처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사법 처리까지 갈 만한 그런 이게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권고안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게 북한의 인권 문제, 이게 뭐 세계에서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반인권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한중일 또 뭐 미국을 포함해서 바로 이 대북 문제에서 계속해서 공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일본의 아베 정권의 이런 우익화 행보 이런 것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좀 이 양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불협화음이 나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네, 요즘에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일본 정권의 극우경화 행보라든가 그다음에 그 공영방송인 NHK 회장이 아주 그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그 계속 두둔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 예로 그 부임 당시에 최고 대우를 받았었죠. 그 환영을 받고 했는데 이 캐롤라인 케네디 대사, 그러니까 주1 미국 대사죠. NHK 방송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모미 NHK 회장의 그 최근 일본군의 그 위안부 관련 망언 그 탓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어느 나라에서나 있었다. 위안부가 전쟁을 하는 나라는 어디나 있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NHK 회장의 발언이 미국 대사관을 자극했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대사관 측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 케네디 대사 본인, 그 다음에 워싱턴의 의향이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NHK 회장의 이야기를 좀 문제시 삼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이게 일본의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분이 공영방송이니까 언론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바로 이제 위안부 관련 망언을 했는데 또 여기에다가 자신의 발언이 틀렸다고 사과를 한 다음에 또다시 망언을 했어요. 네. 언제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앞서 그 테러 문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집트 이야기 좀 짚어보죠. 이집트에서 이제 테러 행위를 하는 그런 집단들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관광객들이 이번 주까지 다 떠나라.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인에서 테러한 부분에서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집트 상황이 어느 정도로 복잡합니까? 예, 그 이집트의 정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져 있는데요. 그 전문가가 보기에도 너무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뭐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마디로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20세기 후반의 이집트의 정치 구도, 군부와 이슬람 간의 대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제 세속주의와
종교 근본주의의 대립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까지 계속해서 모든 대통령이 군 출신이었죠. 그러다가 소위 우리가 이제 아랍의 봄이다 이렇게 부르는 2011년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건데 어쨌든 종교계와 군부 사이에 그리고 이제 군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이게 뭐랄까요, 이 종교와 이제 관계가 밀접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전혀 않고요. 종교에 상당히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락 대통령 당시까지 이제 모바락 대통령이었죠. 모바락 대통령 당시까지만 해도 흔히 우리가 이제 아랍권에서 볼 수 있는 여성들의 히잡 그걸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거의 아주 세속적인 그런 보통 국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히잡을 두르는 여성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렇게 군부와 이슬람 간의 대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해 문제를 놓고 또 알력도 있고 충돌도 있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다시 시민혁명으로 정권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가 50년대 정부를 구성을 해서 장악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장기 집권을 했는데 경기 불황으로 결국은 패퇴했죠. 2011년에.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의 무슬림 형제단이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정권이 이제 들어선 건데, 이 이슬람 세력이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이 세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지나친 자신감이었을까요? 일단 당시에 아랍의 봄 당시에 시민의 힘으로 이제 장악을 했죠. 상하원을 모두 장악을 했는데 문제가 좀 이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주 정부였는데 군부를 몰아는 대신에 다시 종교적인 어떤 강권 정치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다시 한번 이번에는 또 6월 혁명이라고 하죠. 이거 혁명이 좀 많은데 1년 만에 전복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과도 정부까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과도 정부 상황에서 다시 군부 세력이 이제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현재 LCC 원수죠. 4월에 있을 대선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친미였다가 친러시아였다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을 외교 정책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최근에 이제 보도한 바를 보면은 이슬람주의의 무르시 정권을 축출한 후에 군부가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넓은 탄압 이걸 지속하는 것이 결국은 게릴라식의 충돌을 더 격화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피해를 입은 곳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넘어가는 국경지대 부근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죠. 이제 시나이 반도 그리고 또 많은 이 성지 순례객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쪽 지역이 왜 이렇게들 많이들 갑니까? 시나이 반도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제 고대 시대 때부터 사실 그래 왔는데 왼쪽에는 물론 이제 이집트 땅입니다. 왼쪽에 이집트고 오른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륙으로 봐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3대륙이 얽혀 있는 그런 곳인데.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4차까지 가는 중동 전쟁. 그 전쟁에서도 계속 이 시나이 반도를 놓고 이스라엘에 뺏었다가 이제 했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성지로도 알려져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나이산. 그러니까는 모세가 10개를 받았다는 그 지역, 거기가 바로 이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산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기독교인들로서는 성지로 여겨지면서 특히 이제 한국 방문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쪽을 가고 있죠. 이번 테러가요, 이집트 대선 내년 4월인가요? 이집트 대선이요? 네. 이집트 대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안보 위협이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CC 원수, 이번에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테러가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죠. 원래는 외국인들에게는 잘 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특히 민간인들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알마크디스라는 이 테러 단체가 테러를 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지에서도 지금 군부 세력의 정보 수준에 굉장한 어떤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대세론이 꺾이느냐. 아니면 또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보 위협이 높아질수록 결국은 군부 세력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시나이 반도에서 우리나라 사상자를 낸 이 테러 LCC 정권 장악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자신들의 소형이라고 밝힌 이 문제 테러 집단 네. 알마크디스라고 언급하셨죠? 네, 알마크디스 어떤 네. 단체인가요? 이 단체가 그러니까는 2011년에 새로 생긴 신생 단체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 정부 그러니까는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린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현 정부에 대해서 관광 산업이라든가 이런 타격을 입히겠다. 한마디로 해서 이 현 정권에 전쟁을 선포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그런 무슬림 형제단과도 관련이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 모든 관광객들은 이집트를 떠나라 이렇게 경제, 전쟁 이런 사실상 선포했는데 네.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세계를 보는 창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상원 편집장이었습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산가족 만남 상시화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yes or no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받은 문자 자체 집계한 결과 yes or no의 비율이 9대1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043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월 20일 목요일 뉴스정면 승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남인민, 장미진, 작가 최지연, 강희연, 진행해줘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